네,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정부의 호텔 전월세 이 대책에 대해 정치권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 발언 때문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공사, SH공사가 확보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든가 오피스텔 또는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좀 호텔 중에서도 좀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저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고요. 자, 오늘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에서도 이 발언 등등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비판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듯한 발언을 해서 무언가 잘못을 인정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호텔방을 전월세 주택으로 돌린다는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3인 이상 가구는 언간 생심, 세간살이를 이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상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먼저 체험을 해보고 정책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합니다. 네, 혹세무민, 세간살이 이고 살아야 된다. 김현미 장관부터 먼저 체험해봐라. 등등의 엄청난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 대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의 그 호텔방, 그 발언이 주목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신중하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발언을 왜 했을까요? 글쎄, 그건 이낙연 대표 본인이 알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호텔방 발언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어쨌든 전체 공급물량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아니 이거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거 준비한 것도 더 많은데 예. 그 일부 10%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침소봉대해 가지고 언론과 보수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고 집권 여당의 대표 입에서 어쨌든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쪽 하나가 호텔방 리모델링 공급이 만약에 엄청난 정책인 것처럼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정치는 이 지도자의 메시지가 시장에 어떻게 반응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예. 이낙연 대표가 내일 발표할 그 다음날 발표할 정부 정책들을 쫙 미리 브리핑을 받아서 그 사전에 발표함에 있어서 호텔방 우리가 눈에 딱 띄어가지고 자 이걸 한번 발표를 해보자라고 했다면 이낙연 대표가 정부 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부적 판단도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 거죠. 오히려 저런 정책들은 보다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 정책 공식 발표하기 전에 집권 여당 대표로서 내일 우리 정부가 이런 거를 발표하니 저희 여당도 뒷받침할 테니 저 국민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걸 하려다가 너무 마음만 앞서 나가고 오히려 지금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그런 저런 성급한 발표였다고 봅니다. 자, 이 논란이 이렇게 심해지니까 여당에서는 일단 방어를 해야겠죠. 좋은 대책들이 많은데 왜 아주 작은 부분에만 집중을 하느냐. 이렇게 발언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에서 좀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 등을 개조해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 추가적 대책을 하는 거지 호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게 이게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네, 저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정철진 변호사. 네. 이게 어쨌든 정부 공공기관을 통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LH나 SH공사가 흑자 기업입니까? 아니죠. 이제 어쨌든 그러나 국민의 주거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는 한데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일단 급한 불을 끄자. 그러나 쏟아붓기도 힘든 구조겠죠. 근데 일단은 먼저 매물을 찾아야 될 겁니다. 정말로 경영이 어려워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뭐 LH나 SH에게 공급을 하겠다, 예. 내주겠다는 걸 찾아야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비용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글쎄요, 그 1인 가구의 리모델링 그 비용까지 다 떠안으면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 있는 월세를 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한다면야 어쩔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런 대목을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런 지역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이 상대적으로 교육 학군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호텔은 상업지구에 주로 있기 마련이니까. 유흥가에 많죠. 예. 그러면 거의 1인 가구에만 이제 되게 되니까 현재 전세난과는 그 괴리는 또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인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뉴스탑10을 보시면서 그러면 뾰족한 대책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는 거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철지 평론가의 물론 개인 의견이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래 활성화 같습니다. 거래와. 예. 그러니까 전월세 관련한 임대차 입법을 여기서 또 개정하기에는 더 큰 혼란이 오게 되니까 일단은 좀 거래가 지금 완전히 잠겨 있거든요. 근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지난해에 그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매 거래를 비롯한 모든 거래가 거의 잠김 현상이 나오고 있죠. 전세야 지금 어차피 일정 부분 예, 계속되는 것이고 계약갱신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은 매매 시장에서 어떻게든 좀 거래가 터져줘야 우리가 같은 집이 있고 같은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또 집을 사야 나머지 전세 수요는 또 적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거래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것들에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네. 어쨌든 공급이라는 것은 뭐 단기간에 1, 2년 내에 아파트를 뚝딱 뭐 10만 가구, 20만 가구 공급할 수는 없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올 연말에 26만 가구 정도의 임대사업자 등록분 해지되는 것도 물량도 나오게 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소화하면 전세난과 좀 맞출 수 있는 예. 그런 묘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집 있는 사람들과 집 없는 분들의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절반의 그 수요를 채우기가 그렇게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자, 과연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 있을지 자, 1년 전 발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김 교수님. 네. 전월세 가격 안정돼 있다. 저게 작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딱 오늘 1년 전 얘기입니다. 안정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불안정하고 가격이 너무나 많이 뛰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중산층뿐만 아니라 서민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전세 또는 뭐 집을 이제 팔고 사고 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24번째 대책이 나왔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렇게 호응이 크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이제 여기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반응들이 지배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익표 의원이 얘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건데 이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죠. 이거 인센티브 준 것이 가장 잘못한 것이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패착이었다. 그렇죠. 패착이었다. 네. 근데 또 하나 잘못한 것이 시작 때부터 공급을 좀 늘렸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공급을 하나도 안 늘리고 수요만 억제하려고. 그렇죠. 수요 억제하고 그것을 이제 세금을 통제했던 것인데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예. 이렇게 막다른 곳으로 몰리는 그런 장면을 오히려 만들었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애로를 겪고 있는데 자, 장혜찬 평론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른바 이 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번 주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긍정 비율이 42.5%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부정 비율이 53.3%인데 이 42라는 수치보다는
부정과 긍정 사이의 격차에 좀 주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5%인데요.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지금 10%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차 범위를 뛰어넘겨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국민들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다른 여론조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 추이만 본다 하더라도 부정 지수가 관리가 안 되고 조금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예. 이 이유에 가장 주된 것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 특히나 이낙연 대표가 관훈 토론에서 이제 호텔방을 개조해서 전월세로 내놓겠다, 이런 대책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게 되면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를 믿고 부동산 시장이 좀 나아질 거라 기다려왔던 국민들마저도 이제는 이 긍부정 격차가 커질 만큼 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어 있다고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볼까요? 네,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는 아닙니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무려 68%나 나왔어요. 이도 의원님, 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내렸던 적은, 그러니까 후한 평가를 내렸던 적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연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문가인 그 참모들로부터 적절한 보좌를 받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화면에서 봤지만 문 대통령이 그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현실과는 다르죠. 이 얘기 맨 처음에 그 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부동산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면은 그야말로 평균화의 오류가 생깁니다. 집값이 오르고 전세를 얻기 힘든 데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대도시입니다. 다른 소도시 지역은, 그리고 농촌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빈집이 남아가지고 예. 오히려 걱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걸 평균화하면은 오히려 내려가니까 안정화라고 하면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내놓은 그 전세 대책도 근본적인 그 문제를 건드렸다기보다는 지난 8.3 대책 때 나온 물량이 한 8만 정도 가구 정도 됩니다. 이걸 포함해서 11만이니까 3만 정도를 새로 공급한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호텔도 있고 공장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공급에 대해서는 뭐 임기 초에부터 그 주택 보급률이 수치상으로는 100%를 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진 않다. 그래서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3년 6개월 시점에 이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정권에나 그렇죠. 이 공급이 실제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 처음엔 기대가 있었지만 3년 6개월이 지난 상황, 그리고 1년 6개월이 남은 임기를 볼 때 이 정권 내에서는 뭔가 부동산 정책이 나아지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게 이런 여론조사로 반영된 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여론조사에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통령 국정지지율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3.6%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는 11월 첫째 주에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는 네. 응답률이 15.3%예요. 그러니까 5배 가까울 정도로 국민들이 응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예. 그만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또 내 의사 표명의 의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이 부동산 정책이 정부를 평가하는 이 성적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게 응답률 차이로도 일단은 돋보이게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조사는 앞선 표로 보셨지만 줄곧 한 달 가까이 그래도 4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는 15%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를 내리는 지지층에서마저도 30% 정도는 그래도 부동산 정책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되거든요. 예. 이 30%마저, 그리고 부정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한 50% 초반대인데 못하고 있다가 지금 68%잖아요. 예. 그 말은 무당층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층에서마저도 부동산 정책만 보면 부정적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예. 이 계층이 과연 앞으로의 중요한 선거에서도 부동산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아마 주요 어떤 정치적인 평가 같은 경우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서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단기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 정책, 중기 정책도 같이 세워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좀 머리를 좀 잘 맞대길 바랍니다.